자, 지금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유형은 모두 선택형으로 30문항이 출제됩니다. 배점은 3.2점에서 3.5점까지 골고루 비슷비슷한 배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 한 장의 프린트를 옆에 놓으시고 먼저 점검을 하신 다음에 교과서와 학습지를 학습하시고 다시 한번 이 프린트를 중심으로 본인이 아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63쪽에서 85쪽까지인데 교과서를 꼼꼼히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많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은 물론 스스로 확인학습 문제라던가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모두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되 본인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 5회에 난 좀 겸손하게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10회 정도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보았던 학습지 6.25 전쟁까지 나가게 되면 총 7장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7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학습지에는 전시학습 확인이라던가 확인학습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학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공부했던 부분은 바로 19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말살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배경, 바로 전시체제죠. 전쟁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사례들이 있는지를 알고 이것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시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한다거나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궁성요배를 시키거나 한국어와 한국사 사용이나 교육 금지, 또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등 이것이 바로 민족말살 정책의 내용이었죠.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무단통치기, 또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하고 구분해서 민족말살 정책의 특징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총체적 수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시체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인적 자원 수탈에는 징용, 이게 뭐죠? 징용, 노동력을 끌고 가는 거죠. 지원병, 징병, 위안부, 자, 개념들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쌀과 금속에 대한 공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식량은 배급제가 되었죠. 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 193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 우리는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많은 독립군 부대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2개의 독립군 부대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직후 김원봉이 우한에 만들었던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있었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의 임시정부 정규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터진 다음에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고요.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참전을 하게 되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고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당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고 또 미군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특수훈련까지 마쳤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자, 광복 직전에,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광복 직전에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을 약속해 주었던 중요한 국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카이로는 최초로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 주었던 1943년 11월, 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던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모여서 있던 회의죠.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광복 직전에 건국 준비 세력이 있는데요. 조선 건국 동맹,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운형, 민족 지도자였던 여운형이 총독부하고 비밀 협상 끝에 조선 건국 동맹을 국내에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복과 더불어 조선 건국 동맹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마련하게 되는데, 삼균주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보통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균등을 이루고자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토지라던가 중요한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려고 했죠. 또 교육적으로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려는 어떤 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건국 강령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제일 먼저 배웠던 부분이 바로 국학 부분이었습니다. 국어와 국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국어연구단체 2개를 배웠었죠.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 자, 활동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특히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나를 제정하고 한글 잡지를 창간했죠.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시도했던 것, 또 한글 강습회를 열어서 문맥 퇴치 운동을 지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조선어학회의 특징이었죠. 자, 국사는 일단 일제가 연구했던 식민사학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 타율성, 또 외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19세기 말까지 고대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정체성, 이것이 식민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 연구는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이병도, 손진태, 정인보 등등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역사의 독자적이고 어떤 그 자주적인 발전의 측면을 강조했던 인물로서, 박은식 선생님은 역사를 특히 즉 민족 정신이라고 얘기했던 분이죠. 나라 형체는 무너졌지만 혼이 담겨있는, 정신이 담겨있는 역사 연구를 통해 언제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신념하에 이 두 분 모두 역사 연구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연구에 투신했던 인물들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나와 내가 아닌 상대, 남과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했던 분이시고요. 특히 백남훈 선생님은 일제가 주장했던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우리 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일본에 반박을 해서 중세도 존재를 하고 우리 역사의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을 찾아낸 인물이 바로 백남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병도와 손진태는 오직 증거로만 얘기하자 진단학회라고 하는 역사 연구단체를 조직했던 인물이죠. 더불어 문맹 퇴치 운동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또 동아일보는 분화로드라고 하는 러시아 말을 이용한 어떤 문맹 퇴치 운동을 각각 1930년대에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문예와 종교, 저항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한용운, 심훈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이육사와 윤동주 이분들은 결국 체포되셨죠.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을 통해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정서한 그리고 식민 치하에서의 슬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인물이고요. 윤심덕은 사회찬미,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등장을 하면서 사회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인물입니다. 종교별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개신교, 특히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해서 일제히 탄압을 받았죠. 대종교는 종교의 근거지를 아예 만주로 옮겨놓고 무장투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단체. 천도교는 소년운동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하는데 뭐 저축 장려, 뭐 근검 절약, 뭐 이렇게 생활 개선 운동 같은 거를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부하는데요. 자, 건국 직후에 여기 앞서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 곧바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활동은 건국을 준비하는 거죠. 광복은 됐지만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건국을 준비하면서 치안 활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 당연히 여운형 선생님이 주도했죠. 자, 정부 수립 과정의 순서, 좀 복잡하지만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특징까지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모스크바 삼상회의, 신탁 통치,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좌우익의 대립을 심화시켰던 사건. 이런 가운데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소련과 미국 측의 의견 대립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좌우익의 대립 속에 정부 수립이 어렵다고 생각한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좌우 합작운동을 통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지만 실패로 끝났죠. 결국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다음에 한국 문제는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라고 얘기했지만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던 북쪽 지역에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회의가 열린 것이 유엔 소총회. 자, 이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단독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된 회의가 바로 유엔 소총회죠. 결국 반발한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성명서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조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님은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가 남북 협상, 단독 정부 수립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좌우 합작운동과 남북 협상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정말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독 정부 수립을 막지 못합니다. 5.10 총선을 통해 재헌국회가 수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정부가 8월 15일 날 1948년 만 3년 만에 광복 후 만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단독 정부 즉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아직 학습하지는 않았지만 6.25 전쟁을 일단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을 남침이라고 하죠. 남침이 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정부 수립 이후에 남과 북에서 모두 소련군 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쪽은 지속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무기를 지원해주고 중국의 조선 의용대간이죠. 조선 의용군을 북한의 인민군으로 모두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쪽은 미국이 애치슨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선언을 통해 미국의 어떤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다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북쪽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죠. 이게 결국 남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남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은 바로 여기죠. 자, 38선에서 우리가 이만큼 남겨놓고 다 뺏기게 되고 정부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때문이었죠. 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다시 다 수복을 하고 북으로 38선을 오히려 뚫고 올라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우리 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1번 전선, 자,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 2번 전선, 다시 중국군의 개입으로 후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울을 또 뺏깁니다. 1사 후퇴로 말미암아 다시 결국 밀리게 되고 이 38선 부근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결국 휴전 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정전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 배경 또 전개 과정 6.25에 관해서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파이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